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진로진학부장 고광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3학년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진로진학부장은 올해 제가 처음 부임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배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실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올해 1학년들과 함께 시작해서 제 부장 임기 3년을 마치게 됩니다. 제 나름의 꿈은 올해 1학년 친구들을 창녕고 역사 이래 최고의 진학 실적으로 제 부장직을 마무리하는 게 사실 저의 작은 희망입니다. 많이 부모님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3학년만 3년 가르치기 때문에 수업에서 학생들이 저를 만날 일은 3년 후에나, 2년 후에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요. 어, 먼저 이제 발표에 앞서서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부장을 이제 맡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했는데, 어떻게 진학에서 가장 중요한 학년이 언젠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1학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1학년 때 나름의 진학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준비가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3학년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조금 3월에 되게 바쁘고 저도 힘든데 좀 무리해서 1학년부터 이렇게 저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생각했던 게 사실 저희가 제목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듣는 대입 설명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했던 그림은 뭐였냐면, 사실 학부모님들도 설명회 많이 들으시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좋은 정보들이 많아서 많이 찾아보시는데, 학생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학부모님들이 어디서 뭘 알아보시고 옆에 한 학생 앉혀놓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가끔은 아무래도 정보들이 전달될 때 좀 의도치 않게 자신들의 의견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해서, 한편으로는 좀 객관적으로 아버님과 부모님과 학생들이 좀 그런 사실들을 공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사실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워낙 바쁘더라고요. 다들 학원 가고 너무 바쁘죠. 주변에서 이제 아들, 딸 얼굴 보기 힘든 이런 시기가 돼서 뭐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교재는 제가 이제 편집을 한 건데요. 이 편집의 출처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센진학 대입 전형에 관련된 책입니다. 근데 얘는 2025년 대입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에요. 근데 한 의아하실 게, 2027년의 대입인데 우리는 왜 2025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냐 생각할 수 있는데, 2027년 대입 전형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3학년들이 봐야 할 입시 요강이 아직 안 나왔어요. 5월에 나옵니다. 대교육에서 이제 승인이 나야지 5월에 나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2027년까지는 현재 대입의 어떤 전형들의 변화가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어요. 문제는 언제죠? 202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3 학생들이죠. 그런데 이게 좀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나름의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고1 학생들도 2028학년도 입시에 영향이 있겠죠.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재수할 때가 문제가 되겠죠. 좀 이따 제가 정시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수능 시험이 크게 변합니다. 범위 자체가 달라져요. 과목 자체가 달라지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정시가 좀 그러니까 재수가 좀 힘들 가능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1학년들은 수시를 좀 차근차근 좀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뒷부분에 학생 생활에 관련된 건 EBS에서 발간하는 1학년을 위한 뭐 그런 어떤 거기서 제가 따로 편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일 내일 생기부 작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같이 볼 거니까요. 이 책 잊지 마시고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강의에 부르면 내일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보통 입시는 아무래도 수치를 다루는 일들이 많아요. 뭐 입시 결과라던가 뭐 수치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일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 수치를 다룰 땐 당연히 객관적이어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수치 안에서 생기는 저희 경험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나름 해석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제 주관이 들어가서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맞는 건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요즘 부모님들이 워낙 입시에 관련해서는 워낙 알고 계신 게 많아서 제가 사실 조금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조사하고 했는데 하여튼간 네,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화면 예, 그럼 처음 내용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대입을 이제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1의 자세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중학교 내신입니다. 이 중학교 내신은 잊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이게 몇 년도를 특정하진 않겠는데, 요걸 한번 조사해 봤어요. 입학 석차랑 1학년 끝나고 내신 석차가 얼마나 달라지나. 그래서 이제 사실 다 조사를 했는데 이게 다 실을 수 없어서 10명만 딱 실어봤는데 입학 석차 1등에 10등까지를 봤더니 거의 남아있는 친구가 2명밖에 없죠. 그에 반해서 1학년 석차가 1에서 10등까지 봤더니 1등이 90등으로 들어온 친구예요. 예. 아시다시피 중학교 내신이 사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차이도 심하고 그 지역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중에 혹시 자기가 중학교 때 공부 좀 해서 괜히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1학년 뭐 중학교 성적이 좋았으면 당연히 기초 실력이 있으니까 성적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거겠지만 이거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사진 찍으시면 개인정보 나올 수 있어서요. 이런 거는 최대한 좀 사진 안 찍어주시고 제가 학교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다 찍으셔도 되는데 학교의 개별적인 내용들은 이게 개인정보가 많아서 요즘 뭐 되게 예민해서 사실 조금 죄송하지만 그냥 눈으로만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생각 외로 입학 석차보다 내신이 잘 나온 친구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입학 석차가 너무 좋은데 뭐야 얘 1등으로 들어왔는데 왜 이러지? 뭐 이런 친구도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은 버리고 이제 새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학생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얘기할 건데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서울대학교에 재작년에 입학한 학생인데 여학생인데요. 그 학생이 제 교직에서 저희 신금을 울린 친구예요. 예. 이렇게 성장해야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 붙기 한 며칠 전에 같이 한 3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정리해놨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 내신이 170점이었대요. 170점. 170점으로 들어와서 이 친구가 서울대를 갔어요. 그 머리가 좋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뭐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머리가 뭐 그렇지건 그쵸 좀 미안한 얘기지만 막 진짜 천재적으로 그런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가게 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어느 정도로 노력했냐면 그 친구는 학교를 다니면서 점심을 먹지 않았대요. 왜 안 먹었니? 뭐 다이어트 그게 아니라 그냥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진학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입시가 되게 복잡하죠. 엄청 복잡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지금은 좀 간소해졌는데 예전에는 막 대학교 전형을 막 수를 따져보니까 거의 1000개 되고 막 이랬대요. 학교마다 이름도 다 다르고 그 내용도 다 다르고 했는데 그것들이 정리가 됐죠. 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지금 전형들도 너무 복잡해요. 저는 입시를 이거를 업으로 삼고 이걸 계속해도 매년 달라서 작년에 거기 최저 3합 6 아니었어? 야 올해 바뀌었잖아. 3합 7이야. 그것도 몰라. 막 이런 식이에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전형이 복잡하다는 건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다양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학생은 이런 전형에 맞아서 이 학교를 갈 수 있고 이 학생은 이 전형에 맞아 이 학교를 갈 수 있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잘 이해하고 그 성향에 맞는 학교나 전형을 준비하면 합격률이 훨씬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쨌든 내신이 중요하잖아요. 내신이 중요한데 내신은 사실 굉장히 지루한 반복과 암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엄청 지루하죠. 재미가 없어요. 지금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똑같은 책을 여러 번 봐야 되잖아요. 아까 방금 앞서서 말한 서울대 갔던 그 친구랑 제가 대화를 나눴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보통 이 내신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보통 내신을 시험 보기 전에 보통 여러 번 보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두세 번은 보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막 이런저런 공부법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야, 그래서 너 어떻게 내신 공부할 때 한 내신 보기 한 두세 번은 반복을 하지? 이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놀랐어요. 얘 선생님, 7, 8번은 봐야죠. 네, 역시 다르구나. 예. 근데 이게 별거 아니, 당연한 얘기예요. 내신은 한 번 본 애보다 2번 본 애가 잘하고, 2번 본 애보다 3번 본 애가 잘하고, 3번 본 애보다 4번 본 애가 잘해요. 왜냐면, 시험의 넓이보단 깊이가 깊잖아요. 되게 자세하게 나와고, 선생님들 어쨌든 학생들 틀리게 하려면 굉장히 꼬투리에서도 내고, 수업했던 때도 내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평소에 학생의 그 성향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의 성향이 반복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학 문제를 풀어도 한 번 푼 건 다시는 안 푼다거나 한 번 본 책은 다시는 보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남학생들이죠. 예, 남학생들입니다. 저도 아들을 키우는데, 저도 교직이 지금 제가 16년 정도 됐는데, 지금 남자반만 거의 계속 다니면는데, 남자애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 꼼꼼하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뭐 요즘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내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데, 막상 자기랑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 놓고 결국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차라리 솔직히 제가 만약에 그 학생이 부모고 제가 더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문제 푸는 걸 좋아하고 만약에 그 학생이 수학을 잘한다면 오히려 정시 중심의 그렇죠? 정시 플러스 논술 중심으로 진학을 준비해라라고 전 조언해 줄 것 같아요. 예. 물론 내신이 중요하죠. 당연히 내신 관련 전형들이 주요 대학의 가장 주요한 전형은 맞는데 그 학생이 맞지 않는데 그걸 계속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이런 게 사실 좀 이게 있어요. 부모님들만큼 학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부모님들, 제가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들으시는 얘기가 많으면 그걸 아이한테 투영하고 싶으시죠. 우리 아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 같은 것들이 무시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예, 가끔은 좀 더 객관적으로 학생을 판단하셔서 우리 자식이 우리 아이가 더 뭐 어디에 맞을까라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시라는 게 좀 개별적인 상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든 상담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개별적으로 계속 팔로우 해가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 이겁니다. 결국은 수능이다. 선생님 지금 오늘 수시 전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왜 수능 얘기예요? 아닙니다. 수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시도 중요하지만 왜 그럴 거냐라는 거죠. 수시는 결국은요. 정시로 못 갈 수 있는 대학 가면 수시 잘 가는 거예요. 정시로도 갈 수 있는 대학 수시 왜 가겠어요? 수능 잘 보는 친구는요. 수시 쓸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서울대 갈 수 있는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면 수시 안 써도 돼요. 오히려 납치당했죠. 잘못 썼다가. 결국은 수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능 준비가 1학년 때부터 분명히 차근차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연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내가 나오는 모의고사 점수를 중심으로 수시를 계획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3학년 되면. 그런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생각보다 수능을 매우 잘 봅니다. 예. 요거 보실까요? 요거 제가 이제 조사한 건데 작년이랑 재작년 학생, 그러니까 올해 졸업한 학생, 그리고 작년 졸업한 학생 이번에 대해서 이제 그 등급을 비율을 한 거. 요거는 찍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예. 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생각이 나면 계속 자료를 계속 만드는데 원래는
전 학생의 이 모의고사 추이 같은 것도 제가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걸 책에 실을까 말까 하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성적도 개인 정보다 보니까 책에 못 실었어요. 그래서 비율만 따로 조사를 했는데 보시면 우리 학교 학생들 매우 잘하고 있죠. 특히 국어와 수학 점수 보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 1등급이 몇 퍼센트까지인지 아시죠? 4%까지입니다. 근데 6% 정도 맞고 있어요. 국어나 수학 심지어 7%죠. 그러면 50%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래도 수원에서 나름 괜찮아. 근데 저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요즘에 재수생들이 워낙 잘하잖아요. 요즘에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에 1등급에 재수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가 조사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68%였습니다. 1등급이 4%인데 그중에 거의 70%가 재수생이었어요. 나머지 30%를 재학생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 우리 6%를 가져왔어요.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올해는요. 올해 조사 나온 결과 그 작년 수능 결과는 75%까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등급의 인원의 25%를 재학생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의대가 지금 또 교육 이게 대입의 화두로 떠올랐잖아요. 더 줄어들 겁니다. 재수생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우리 학교 애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보세요. 요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예. 탐구 어때요? 탐구는 조금 못하네? 라는 생각 들죠.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창녕고에 꽤 10여 년 있어서 학생들이 쭉 커오는 걸 봤는데 요즘에 들어온 친구들이 확실히 수학을 잘해요. 예, 확실히 잘해요. 예. 예전에 재학생 1등급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기 7%까지 나오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교육의 힘인 것 같은데 네, 요즘 애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되게 선행이 많이 돼서 오잖아요. 사실 이쪽 우리 학교 오는 애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탐구가 안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들 탐구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재수하면 다 잘해요. 예. 근데 탐구를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할 수도 있어.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그리고 좀 이따 또 이 원인이 하나 더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탐구 점수가 안 나와서 재수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들 탐구 좀 미리미리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시켜달라. 예, 되게 중요합니다. 예. 좀 이따 이거 또 이제 더 구체적인 얘기 좀 뒤에서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잘하고 있다. 특히 영어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죠. 예. 여러 학교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그럼 어느 정도 잘하는 거냐라는 건데 지금 3등급까지 보면 저희가 한 35%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럼 3등급 그러니까 좀 3등급 정도 만들면 경인 지역에 있는 정시는 다 가능해요. 예, 근처에 있는 뭐 경기대나 이런 학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한 반에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이 근처에 학교 다닐 수 있는 친구들이다라는 겁니다. 정시까지도 봤을 때. 근데 물론 문제는 이제 학생들의 이제 기대치가 좀 높은 게 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책으로 좀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 이제 필 때가 됐습니다. 예, 책을 3페이지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페이지. 네, 그러면 이제 요러고 나옵니다. 여기. 예. 지역 대학 선발 이전 이런 거 나오면서 수능 시험 응시 인원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죠. 요즘에 수능 응시에 재수생들이나 인수생들이 많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작년에 지금 보시면 수치적으로 책에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 드디어 15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재작년에 비해서 거의 2만 명이나 늘어났어요. 예, 수능을 본 친구들이. 이게 그러면 2만 명이면 사실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위에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제일 가고 싶어 하는 서울 상위권 15개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이 2만 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수생들 2만 명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걔네가 그냥 맘먹고 그냥 서울에 있는 정시 쓰면 다 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사실 여기 지금 늘어난 요 거의 2만 명이 허수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작년 수능이 나름 이슈가 있었죠.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쉬워질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뭐 킬러 문항 없애겠다라는 메시지가 시장에서는 수능이 쉬워질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려운 수능의 기조는 유지될 거예요. 예, 그거는 정부의 시책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의대 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반수생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특히 이제 명문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 의대 관련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요즘 뉴스에도 나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시사 프로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뭐 서울대 공대 친구들이 의대 가겠다고 자퇴한 친구 그렇게 많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시에서의 경쟁력이 좀 상당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평소에도 수학을 하잖아요. 대학 다니면서. 그리고 걔네들이 보통 공대를 다녔다면 전공이 화공이나 성면공학과를 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탐구도 어느 정도 할 만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국어만 하겠다. 국어랑 내가 영어 좀만 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의대 또 증원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 심해지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이 수치를 좀 기억해 두세요. 수치. 지금 보면 우리가 상위 15개 대학의 수치를 보면 재학생들 중심의 교과나 종합을 보면 2만 3천 명 정도 되잖아요. 자, 근데 보시면 지금 요게 이제 42만 9천 명이 현 1학년들의 이제 재학 인원입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상위 15개 대학의 2만 3천 명이라고 했을 때는 5%쯤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 인원의 5% 정도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 상위권 15개 대학에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좀 이렇게 희망을 드리는 말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을 따져보면 배율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2등급까지는 마저줘야 된다. 못해도 2.5등급까지는 나와주지 않으면 힘든다는 겁니다. 그거는 수치로 보일 수 있죠. 수치로 확인하실 수 있죠. 2만 3천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너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의 인원이. 예,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수치를 좀 계속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야지 조금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책으로 가서요. 4페이지부터 잠깐 볼게요. 4페이지부터 2025 대입 개요라고 해서 뭐 2025년에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는데 이 흐름은 계속 가니까 몇 가지 키워드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별 시기별 모집의 인원은 크지 않고 비수도권의 수시 모집은 증가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지금 지방 대학이 정말 다 죽고 있어요. 심지어 지방을 거점으로 하는 국립대 보통 직어국이라고 하잖아요. 예, 뭐 경북대 뭐 이런 괜찮은 대학. 부모님들 땐 되게 괜찮은 대학이었잖아요. 경북대, 뭐 전남대 이런 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였잖아요.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근데 그래서 비수도권들은 수시 모집을 계속 늘려요. 왜냐하면 정시에서 충원이 안 돼요. 일단 수시를 채워놓지 않으면 이 학교들은 망할 위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채우는 겁니다. 교과나 이런 걸로 어떻게든. 요즘에 얼마 정도 심하냐면 요즘에는 천왕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한 4등급 때 5등급 때 이 정도가 보통 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미달입니다. 그냥 돈 내면 갈 수 있는 학교도 많아요. 이거 사실 좀 특정하고 비하하면 안 되지만 재작년에 제가 남자 반 다니면서 어떤 학생이 이제 남서울대학교를 갔는데 그 학생이 6등급이 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과를 갔는데 그 친구 국가가 무슨 과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예. 학교가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대학교는 이제 요즘에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교과에서 수시 모집이 많아지는 겁니다. 2번은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3번도요. 그냥 논술 전형도 그냥 그렇다라는 거고요. 4번을 좀 잘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입 변화에서 올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 중에 이거가 있어요. 수학과 탐구 영역 선택 과목 반영 폐지 대학 증가. 요겁니다.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원래 뭐 대입에 대한 상식이 좀 있으시면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시 모집할 때 특정 과목을 수능에서 보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미적이나 기하 그리고 과탐을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은 지원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수시에서는 최저에서도 그래요. 최저에서 특정 과목을 봐야지 이 최저에 맞춰서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수능이 나름 통합 수능이에요. 통합 수능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다. 지금 사실 우리가 문이과를 나누고 아직까지 나누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사회 기조는 야 그런 걸 왜 나누냐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대학들도 이제 그런 걸 없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무슨 과목을 봐야지 우리 학교 올 수 있어는 없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것도 점차 없어질 겁니다. 단
특정 과목에 가산점들을 주면서 계속 그 예전에 이과 친구들을 계속 유인하는 것들을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이런 학교들이 가산점을 줘요. 이건 정시에서의 얘기들이에요. 정시에서들 보면 보통 뭐 어디 뭐 확통 보면 이게 나오죠?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인문이 많아요? 자연이 많아요? 자연이 훨씬 많죠. 자연은 아무래도 학과의 특성상 특정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업 자체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어쩔 수 없이 걸게 되겠죠.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사회탐구나 학통, 특히 사회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이 눈에 띄죠. 그 학교들을 잘 동그라미 쳐서 옆에 넘어가시면 경희대, 시립대, 연세대, 중앙대 굉장히 괜찮은 학교들이 사회탐구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무슨 일일까요, 이게?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이공계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워낙 우수하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미적이랑 과학본 애들이 문과 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야겠죠. 우수한 애들이 오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오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대학이요, 요즘 골머리를 앓는 게 있어요. 특히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도 엄청 골머리를 앓는 게 뭐냐면 이과에서 문과 온 친구들이 별로예요. 애들이 점수를 맞춰서 왔어요. 근데 자기가 화공과 가고 싶은데 경영학 가서 공부하고 있으면 너무 신나고 즐거울까요? 앞이 막막하겠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래, 복수 전공하자 이래요? 공대는 복수 전공을 못 하잖아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학교를 그만두죠. 반수를 하거나. 학교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 공대도 지금 운영이 안 되는데 그 밑에 학교들의 운영은 어떻겠어요? 지금 중경외시만 해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외대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외대가 지금 엄청 심해요. 지금 외대 진짜 예전에 명문이었는데 이공계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얘는 이공계 부족하다 보니까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들도 이제 그러면 그러지 말고 문과 애들은 문과로 오고 이과 애들 이과로 가. 라고 해서 이제 사탐에 대해서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경외시, 물론 외대는 이공계가 서울에 없어서 제외하고 중대, 경희대, 시립대, 연세대까지 문과 살려주는 겁니다. 정시에서 문과 살려주는 거예요. 정시에서 이제 문과 대학 가기 좀 더 쉬워진 겁니다. 물론 이 밑에 대학들은 사탐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지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 위에서 가주면 밑에가 좀 남을 거 아니에요. 이제 문과생들에 대한 경쟁력이 좀 남게 생긴 겁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이과 침공이라고 해서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이 엄청 심각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소지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문과를 희망하는 친구들한테는 정시까지 봤을 때 좀 괜찮은 좀 변화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옆에 또 쭉쭉 넘어가다가 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의대 정원 확대와 무전공 선발 규모 확대. 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10페이지. 의대 정원 확대. 이미 거의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근데 요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무전공 선발 규모 확대. 요게 뭐냐면 대학별로 자유전공이라는 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보통 이과들입니다. 근데 의대는 또 어떨까요? 의대가 늘어났다라는 거.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이제 보건복지부 이제 보도자료를 봤더니 의사 인력 확대 방안 이러면서 2,000명 이렇게 된 거죠.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의협이랑 대화를 할 여지도 있고 대기업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입시적 측면에서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죠. 서울대학교의 정원이 3,300명인데 그러면 서울대만한 최상위권 대학이 하나 생긴 거예요, 거의. 그러면 그만큼 좋은 거죠. 순증된 겁니다. 서울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이 하나 생긴 거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입시적으로 좋은 겁니다. 학생들한테 더 기회가 많이 생길 테니까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럼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아무래도 재학생들이 수능에서 등급 맞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렇겠죠. 당연하죠. 최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테니까. 그렇다면 요거와 관련된 일이 분명히 벌어질 텐데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분명 수시 최저 충족률이 매우 떨어지게 될 겁니다. 아시죠? 수시 최저 충족률이라는 개념 아시죠? 이 학교에 수시 합격했어더라도 특정한 그러니까
수능을 이 정도 점수를 못 맞으면 떨어져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맞추는 게 지금 힘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왜냐면 아까도 그랬지만 등급이 계속 밀려날 테니까요. 재학생들이 1등급에 20% 그나마 있던 애들이 더 밀려나면 걔네가 2등급이 될 테고, 걔네들도 밀려나면 원래 2등급이었던 3등급이 될 테고, 등급 하나씩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입시에서 2,000명이 정말 증원되고 그것들이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알고 계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여기서 수시 최저 충족할 때 그러면 이제 효자 과목이 뭐겠습니까? 영어겠죠, 영어. 제가 영어 선생님에서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영어는 그냥 절대평가기 때문에 그냥 잘 보면 되잖아요. 영어 1을 찍냐, 2를 찍냐가 합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에 대한 대비를 하셔라. 네. 자, 근데 2,000명 늘어났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학이 그냥 단순히 이제 수적으로 보면. 근데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계속 입시를 하니까 작년에 이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작년에 요거, 예, 순증된 인원. 이게 대학이 요즘에 학령 인구가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줄이는데 늘렸어요. 작년에.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첨단 분야. 그래서 반도체 이런 부분을 800명에 수도권에 800명이 늘렸어요. 엄청나게 늘렸죠. 뭐 간호대 같은 경우 지금 거의 400명 정도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지금 거의 2,000명이에요. 2,000명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 2,000명, 의대 2,000명 하면 진짜 서울대보다 더 큰 괜찮은 학교가 하나 생긴 거예요. 보면 그래서 작년에 늘어난 거 보면 뭐 반도체 쪽에 서울대, 성대, 고대, 이대, 뭐 인공지능의 세종대, 연대, 과기대 이런 학교들이 좀 늘어났어요. 괜찮아요. 학교도 괜찮죠.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 문과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예,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산업 구조가 그렇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공과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좋은 기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 좀 그런 걸 좀 생각해 두시고요. 요거는 근데 좀 약간 감성적인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요즘에 의대를 워낙 애들이 가려고 하잖아요. 부모님들 워낙 원하시고. 사실 그 제가 교무실에 있으면 전화도 많이 와요. 그래서 뭐 의대 간 얘기나 물어보고 막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대 정말 가면 좋죠. 예.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물론 그 학생의 진로의 어떤 방향성이나 자신이 어떤 관심사 의대하면 상관이 없는데, 단순하게 어떤 의사가 가진 패권들이 매력적이어서 그냥 의대를 가야 돼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울 때가 좀 있더라고요. 요즘에 사실 사회적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반대로 간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요즘에 이런 뉴스 보셨어요? 현대차그룹 2026년 8만 명 채용 68조 원 투자. LG그룹 향후 5년간 국내 100조 투자. 이런 거 보셨습니까? 지금 공대에 괜찮은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예. 분명히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반도체나 자동차,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뭐 배터리 관련해서 산업들이 계속 커져야 하는데 학생들이 의대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거기서 한 가지 또 생각했어요. 뭐냐면 학생들이 이런 쪽에 만약에 진로의 성향이 일치한다면 제가 볼 때는 향후 10년 안에는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해봅니다, 사실. 이런 거 보셨어요? 오픈 AI 연봉 130억. 야, 이거 미국 얘기입니다, 물론. 이 마크 저크버그 아시죠? 페이스북 만든 창업자. 이 페이스북 창업자가 얼마 전에 구글에서 AI 이 프로젝트 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냈대요. 예, 정말 그 세계에서 몇천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 총수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자기네들이 AI를 하고 싶은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개별적으로 다 컨택을 한 거예요. 야, 우리 회사 좀 와줄래? 연봉 2배 줄게. 야, 면접도 안 봐. 그냥 오기만 해. 몸만 와. 야, 그럼 채용해준다. 130억 준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아마존 이어서 지금 MS가 340조 이런 거 투자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의대만 가고 있어요. 아,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예. 저는 물론 문과입니다. 근데 제가 뭐 사실 뭐 누구의 진로에 대해서 뭐 왈가불가 할 수 없지만 전체적 방향에 대해서 너무 사회적 흐름이나 학생들의 어떤 관심사와 좀 정반대로 갈 때가 있는 걸 좀 아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좀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과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문과 문성합니다. 넘어가시죠. 네, 입시 용어 좀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이제부터 이런 얘기, 이 용어들을 계속 쓰는데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이제 뭐 지금 고등학교 자녀가 처음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들만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량과 정성이란 말을 많이 쓰죠.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정량은 수치에 관련된 것들을 모두 얘기합니다. 내신 등급이 보통 정량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정성적인 거는 주관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예. 평가자의 주관으로서 이 학생을 평가해서 선발하게 되는 것들을 정성평가라고 하죠.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성평가고 학생부 교과전형이 정량평가입니다. 예, 그런 사실을 좀 알고 계셔야겠고요. 보통 우리가 교과, 비교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과는 뭔 얘기하죠? 교과는 보통 뭘 얘기하는 거죠? 내신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신입니다. 그리고 비교과는 내신을 제외한 모든 것들, 뭐 창체, 과세특, 행발, 출결, 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비교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그 교과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면 그걸 학생부 교과 전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학생을 평가하면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겠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겠죠. 이 용어가 통일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전에는 다 다르게 부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통일돼서 부르고 있고요. 예, 중학교 때는 9등급이 없었잖아요. 이제 9등급이 있죠. 9등급 비율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4% 이런 식이죠. 누적 비율은 이렇고요. 우리 학교 중학 1학년 377명을 기준으로 1등급은 15명, 2등급은 누적 인원입니다. 41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등급까지를 받으면 그래도 전교에서 41등 방구 좀 끼는 거죠. 예.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5등급을 중심으로 좌우 여기 대칭이잖아요. 5등급을 이제 평균으로 한 이제 뭐 정규 분포예요. 좀 아는 척해야 됩니다. 이럴 때 좀 뭔가 정규 분포예요. 네. 수학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네. 하여튼간 이렇게 해서 좌우 위아래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까 지금 누적 비율이 23%라고 봤을 때 아까 우리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고1 학생들 몇 명이라고요? 대충 40만 명이죠. 40만 명이면 23% 계산하면 9만 명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좀 잠깐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9만 명을 생각하면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에 있는 모집 인원이랑 비슷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3등급 이내를 들지 않으면 어떻다? 서울에 있는 학교에 낮은 학교도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걸 아주 단순한 수적 계산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다라는 거 좀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네, 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 나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일단 인문계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어떠냐라는 건데, 얘네들 계속 추적해 보니까 보통 모의고사보다 수능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수학 때문에 그래요. 보통. 예. 보통 뭐 국어는 그래도 그런데 수학이 하향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모의고사 때 뭐 6모, 9모에 뭐 그래도 2등급까지 맞았는데 뭐 4등급, 5등급 받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이고요. 정시보다 그래서 수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과 전형이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매우 좋아요. 그건 좀 이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러냐면, 교과 전형 우리 학교 내신 받기 어렵다는데 왜 교과 전형이 유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저 때문에 그래요. 교과 전형은 최저라는, 아까 말한 수능 최저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신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시 최저를 못 맞추면 붙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수시 최저 충족률이 생각보다 낮아요. 평균적으로 50% 이하들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근데 우리 학교 애들은 수시 최저 못 맞추는 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다 넣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최저 못 맞춰 떨어지는 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높은 대학이라던가 그 학교가 그 과가 최저가 못 맞춘 학생이 막 정말 비이상적으로 많아져서 운으로 붙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좀 이따 사례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전공보다는 대학의 네임밸류를 추구한다. 이건 뭐 당연하죠. 학생들이 뭐 그냥 일단은 최대한 좋은 학교 가고 싶어요. 보통 그래요. 상담할 때. 점수 선생님 너 어디 학교 가고 싶어? 무슨 과 가고 싶으면 선생님 학과는 상관없어요. 제일 높은 데 보내주세요. 뭐 이래요.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요즘 어문은 또 안 가려고 하긴 해요. 그러면 뭐 어디 어문 갈래? 그러면 언어는 제가 좀 약해서요. 또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그리고요, 전체적으로 사실 재수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요. 왜 그럴까요? 수학이 안 되면 그래요. 수학 안 되면 재수가 어렵습니다. 수학이 뭐 몇 달 안에 되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만약에 아예 자식의 아드님, 뭐 자녀분의 성향이 인문계열이라서 좀 그쪽으로 진학을 한다면 수시에서 최대한 가려고 노력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은 상위권의 의학계열 선호 현상이 매우 뚜렷해지고 있어요. 갈수록. 뭐 잘 아시겠지만 다 의대 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예, 근데 그게 너무 뚜렷해서 사실 계속 학생들이 계속 재수하겠다, 삼수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계속 많아져요. 의대가 너무 요즘에 워낙 상위권 애들이 뚜렷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수능에 대한 기대가 있고 모의고사 대비 낮은 내신을 이유로 재수를 염두에 두는 논술 수능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애들이 1학년 때는 그래도 내신이 중요하니까 공부를 해요. 열심히 하죠.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과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이렇게 진득이 뭘 하는 것보다 문제를 많이 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그 내신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 좀 있습니다. 자기는 의대를 가고 싶거나 뭐 약대를 가고 싶은데 내신이 2등급대가 나와버리면 뭐야 이거 그냥 야 정시지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논술을 보면서 재수까지 염두에 두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거 좀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특정 전공에 대한 또 뚜렷하면 문과 애들보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보통 문과 애들이랑 이과 할 때 상담할 때 확실히 달라요. 문과 애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선생님 저 최대한 높은 대학 보내주세요 이러지만 이과 애들은 선생님 저 학원과 가고 싶은데 어디 갈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예. 저 학원 가고 싶은데 어디과 어느 대학 갈 수 있나요? 아니면 화학과로 낮출까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쨌든 비교과형이 좀 준비되면 종합을 좀 잘 붙더라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의 특히 이과 애들이 좀 뛰어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예, 종합적인 부분에서 좀 좋은 성적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있다는 거. 이건 저의 의견일 뿐입니다. 학생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예, 조건 이제부터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작년에 대학 실적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이제 제가 조사하느라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게 요거는 뭐 나가도 되는데 잘 보세요. 요 연대 없는 거는 안 간 게 아니에요. 요거 연대 애들이 안 줬어요. 예, 제가 대학별로 다 이게 공문 보내고 제가 뭐 대학별로 다 조사한 거예요. 제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예. 근데 연대 애들은 아직 안 줘요. 바쁜가 봐요. 예, 한참 전에 물어봤는데 팩스 번호 달라 그래서 공문 번호 팩스 줬더니 예, 하몽차사입니다. 안 보내고 있어요. 예, 쭉쭉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학교 성대 진짜 많이 가죠. 30명 정도 갔어요. 그런데 작년 수시가 그렇다 썩 우수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재작년에는 고3 담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경희대 한 열 몇 명씩 가고 그랬었어요. 사실 입시 훨씬 좋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하지 않으세요? 이거 보면 저는 항상 수치를 보면 해석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수치를 보면 되게 의아하죠.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전혀 안 느끼신가요? 저만 이상한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서울대 연고대가 이만큼이면 그 갈수록 인원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건동홍 국숭 세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서열로 보면 갈수록 어때요? 학생들이 안 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수시가 없죠. 아 이거 뭐 창녕고등학교 이거 뭐 진학 지도가 이거 엉망이구만.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뭐예요? 홍대 갈 수 있으려면 몇 등급 맞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수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4만 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2% 보통 11% 정도 되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등급 때는 돼야 되는 그 정도 해야 돼. 우리 학교 2등급 되는 친구들이 홍대 쓸 것 같까요? 안 써요. 2등급 때 홍대 점수 맞는데 홍대 갈래 그러면 선생님 뭐 저 무시해요? 이런다고요 사실. 예. 이거 뭐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들이 어디까지 써요? 딱 봐도 어디까지 쓰는 것 같아요? 성대까지 쓰는 거예요. 성대를 많이 가는 건 서울대 연고대 가는데 성대까지만 써요 이젠. 한양대도 중경외시도 안 씁니다. 정시에서 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근데 이건 정시도 그렇죠. 정시도 지금 보면 건동홍에 대한 뭐 숭실이랑 야 이거 야 동득 야 이거 불교 학교를 안 보내는 거야? 뭐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안 보낸 게 아니에요. 지네들이 안 간 거예요. 애들이 어떤 거 이거 지금 보면 확실히 성향이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여기 재수생도 포함이 될 텐데 재수를 했는데 자기가 중앙대정 중경외시 정도 라인까지 못 가면 삼수예요. 이제는 분위기가 그래요. 애들이 모르겠어요. 그게 원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성향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만족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애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제가 지금 한 4수 5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연락을 하는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한 여학생을 너 왜 안 갔니 대학 갔더니 엄마가 가지 말랐어요 이러더라고. 아빠가 거길 야 그 돈 들여서 재수시켜놨더니 거길 가? 이렇게 내가 상처가 됐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재수하면 요즘 한 5천만 원 들잖아요. 5천 주고 했는데 너 지금 세종대 간다고? 막 이런 막 그런 상처가 되는 거죠 애들한테.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예, 지금 상황입니다. 예. 현실입니다 현실. 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좀 마음은 아프지만 예.
대학 못 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는 군 때문도 있어요. 뭐 서울대가 뭐 나군이면 연고대가 가군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또 이제 서강대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우리가 특정 자원들이 한쪽에 몰리다 보니까 특정 학교들의 인원이 좀 적어요. 예. 근데 우리 학교 아이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정시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재수해도 되게 잘해요. 지금 여기 중앙대학교 수치로만 보이지만 15명이잖아요, 정시가. 여기서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저희가 6명이 갔더라고요, 작년에. 근데 다 최초합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뭔데 뭐 어쩌라고 이런 것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가나다군 있잖아요, 정시에서. 근데 다군이 사실 좋은 대학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다군에서 분할 모집하는 중에 가장 좋은 대학을 따져보면 중앙대 정영이에요. 중앙대 경영은 거의 연고대 최초합 붙는 애들이 붙어요. 최초합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애들이 되게 잘하는 애들이 많은 정시 때. 요즘에 사실 재종반하면 가장 이 원탑이 어디죠? 학원? 시대인재잖아. 시대인재 아시죠? 시대인재. 오늘 유명하잖아요. 요즘에. 그 친구의 전언에 따르면 그 친구가 시대인재 다녔거든요. 시대인재 뭐 제가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시대인재 가면 이렇게 성적 같은 거 붙이고 뭐 출신 학교도 붙여놓고 막 그러나 봐요. 근데 그 학교 가끔 보면 최상위권에 우리 학교 이름도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의외로. 오, 그래서 자기도 놀랐대요. 물론 자기 밑에 있었는데 좀 아쉬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간 좀 네, 지금 현실이 그렇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마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지금 기적 곳곳이 40만 명 뭐 이러잖아요. 뭐. 야, 우리 때 100만 명이었어. 막 이런. 야, 우리 때는 한 반에 80명이었어. 니네 막 이런 말, 나 때는 말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대학을 가는 건 쉬워질 것 같은데 이 경쟁은 더 심해지는 이 아이러니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을 보면 안 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사회에서 용인하는 나름의 라인 이상을 가겠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라인 이상을 가겠다라는 학생들인데 이게 매우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강화하는 건 누굴까? 그런 학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건 누굴까? 가끔 좀 생각을 해봐요. 좀 약간 네, 현실적인 얘기와 좀 동떨어질 수 있지만 네, 좀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네, 수시 전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11페이지 가시고요. 이제 교과 전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반응이 안 좋네요. 네. 좋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학별 산출 방식을 근거로 정량 평가 뭐 이런 식으로 쭉도 있습니다. 먼저 요 얘기 하기 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내신 성적으로 뽑는 거겠죠? 근데 이제 넘어가시면 13페이지 보면 유형도 좀 있긴 해요. 학생부 100%, 학생부 면접, 학생부 서류평가 이렇게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정량평가입니다. 정량. 기본적으로 수치를 통해서 학생들이 선발을 하겠죠. 그래서 1번이 대부분인데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 서류를 조금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극히 드뭅니다. 이건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에다가 면접을 보는 학교 중에 제일 좋은 대학은 이화여대예요. 이화여대 학교장 추천의 면접을 봅니다. 올해는 어떤지 제가 설명 못했는데 그밖에 명지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이 조금씩 늘어나곤 있어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반영하는 건 아주 의미가 없는 서류 전형이에요. 거의 다 만점 주는 서류 전형입니다. 단 한 대학만 빼고 여기서 동국대입니다. 동국대학은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이에요. 특이한 학교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지원을 잘 안 해요. 네, 기독교 학교라서 그런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간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냥 정량적으로 내신으로만 뽑는다라고 간단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학교마다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 학교장 추천 전형 혹은 지역 균형 전형 이렇게 불러요. 그거는 의미 없는 말이에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말 그대로 추천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다 추천해줘요. 심지어 추천 인원수가 무제한 뭐 이렇게도 걸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습니다. 지역 균형도 지역별로 할당해서 뽑겠다라는 건데 그것도 의미 없습니다.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냥 내신으로만 다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대학별 산출 방식이라고 나오잖아요. 대학별로요 점수를 내는 그 계산식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대학은 이렇고 어떤 대학은 이렇고 막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다 계산을 해줍니다. 대학 어디 가나 뭐 저희가 사용하는 뭐 프로그램 유니브 같은 걸로 다 계산이 돼요. 자, 대학들이 보통 어떻게 보통 반영하냐면 보통 정교과예요. 혹시 예전에 한참 몇 년 전에 혹시 자녀분을 이제 대학을 보내셔서 교과전에서 어떻게 들어보셨으면 인문은 국영수 사, 자연은 국영수 과 이렇게 반영한다라고 아실 수 있는데 이제는 아니 다 정교과 반영인데 물론 간혹 이렇게 경희대나 이런 학교들이 국영수 문과는 국영수사, 이과는 국영수과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활용 지표를 보시면 석차 등급이라고 다 나와요. 석차 등급, 석차 등급, 석차 등급, 석차 등급, 석차 등급, 그렇죠? 대부분 석차 등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등급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겠죠? 등급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밖에 가끔 학교들이 이수 단위수 아시죠? 단위수를 반영해서 점수를 내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수 단위가 높은 과목을 잘할수록 교과 점수가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점수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고요. 단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해 주세요. 외대가 되게 특이합니다. 외대는요. 원점수를 반영해서 등급을 상치시켜줘요. 무슨 말이냐면 1등급 맞으면 200점 줄게 이렇게 되는데 야, 너 원점수 90점 이상이야? 너 근데 몇 등급이야? 3등급인데요. 야, 90점도 1등급 해라. 외대가 이래요. 이게 그래서 외대가 우리 학교가 되게 잘 가요. 우리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애들의 원점수는 높은데 등급이 좀 낮아요. 왜요? 잘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대가 교과로 되게 잘 붙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남자반 다니면데 우리 반에만 2명 갔어요. 2등급 때 중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원점수까지 잘 받아야 하는 게 좋다. 요거는 내일 그 생기부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원점수도 좀 중요한 면이 있거든요. 등급만 보면 안 돼요. 원점수까지도 최소한 1점이 아깝다. 얘들아 1점이 아깝습니다. 애들이 몇 명 묻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합격 예측이 매우 용이하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뭐 전전년도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지원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큰 이변이 없어요. 그냥 작년 점수 때에서 하면 다 붙어요. 그래서 그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어디가 보면 여기 보면은 전년도 결과 이런 거 공개해 주거든요.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환산 점수에서 막 이렇게 뭐 50% 컷, 70% 컷 이러면서 점수들이 쭉쭉 나와요. 이거 보면서 지원하면 돼요. 대부분 대학 어디 가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할 때 50% 컷 정도로 지원하면 최초합 붙더라고요. 제가 애들과 실험해봤어요. 애들 가지고 70% 컷도 한번 지원시켜보고 막 50% 컷도 막 지원시켜봤더니 50%컷 정도로 지원하니까 거의 최초합이 나온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그 당해의 모집 인원이나 경쟁률에 따라 좀 상이해요. 그거는 그때 담임선생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공교육으로서 사실 나름의 경쟁력이 좀 있다는 걸 저는 생각하는데 요즘에 사실 사교육 쪽에서도 이제 입시 상담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공교육이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많은데 저희가 뭘 가지고 있냐면 고교용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는 요게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아까 여기 이 대교협 사이트, 이 대교협 있잖아요. 이 대학교육협의회라고 대학이 모여가지고 전부 같이 협의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이 대교협에서 이 대학 어디가 이 자료를 올리는데 저희는 이 대교협 이 프로그램을 쓰는 이 협력교들이 자기네들의 사례들을 다 올려요. 얘가 몇 점에서 몇 점 붙었고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뭐 한두 학교는 아니고 수백 개 학교, 전국에 수백 개 학교예요. 저희들은 그 특정 학과의 어떤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어요. 합불이 됐는 거, 얘가 최저로 떨어졌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학생을 막 클릭하면 그 학생이 다른 학교 어느 학교 썼는지도 다 나와요. 그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걸로 하면은 솔직히 합격 다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뭐 이게 자만하는 게 아니라 저는 꼭 수시를 붙어야 됩니다. 교과로 그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제 말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물론 고르지 못해요. 여기 가셔야 됩니다. 하면 가셔야 되는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상황이고요. 수능 최저가 높을수록 내신 낮아진 건 당연하겠죠. 최저 맞추는 애가 적어질 테니까요. 그리고요, 교과 전형은 일반고 재학생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고 재학생만 붙는 거예요. 왜요? 일반적으로 특목고 애들은 내신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수생들은 내신이 안 좋아도 재수했잖아요. 근데 내신이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교과 전형을 쓰겠어요? 예. 요거 잠깐 보면 요거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학생부 교과 전형 고교별 유형 현황인데 보시면 알겠죠. 전부 거의 99%가 뭐예요? 일반고입니다. 합격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연세대학교는 심지어 일반고가 교과로 가기 제일 힘든 학교예요. 지점수를 반영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도 예, 연대 99%가 일반 학생들. 교과 전형 그러니까 일반고가 쉽게 붙는 전형이다. 가장 경쟁력 있는 전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과 전형이 2027년도 대입이 마지막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신 제도가 바뀌잖아요. 5등급제로. 예, 그렇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합격이 예측이 안 되는데 교과 전형 합격이 예측이 되니까 보통 섞어서 쓰게 돼요. 자기가 수시를 꼭 붙어야 되는 상황이면 교과랑 종합이랑 섞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에서 어느 정도 합격을 예측한 상태에서 조금 상향해서 종합을 쓴다거나 뭐 그런 어떤 전략들을 취하게 됩니다. 예, 교과 전형이 근데 의외로 잘 붙는 전형이에요. 예, 좀 알고 계시고요. 작년 옛날 우리 학교 애들 이렇게 붙어. 요거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면 개인 정보가 좀 있어. 요거 봤더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보세요. 성균관대 2점대 초반도 붙는다고요. 인문계들이. 사회복지가 간 저희 반이었습니다. 제가 붙였어요 사실. 네. 예,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왜 여기 어떻게 갔냐면 이 해에 성균관대학교 이게 사회복지가 가는데 사회복지과의 그 교과 선발 인원이 전년도 대비 2배로 늘어났어요. 예. 그러고 최저가 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너 한번 지원해봐라. 이게 합격률 30% 정도 예측했는데 거의 5차 추합 정도에 붙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는데 전화 오더라고요. 물론 못 받았지만 엄마가 다시 어머님께 전화 오셨어요. 어머님, 아버지, 선생님, 우리 마목에 붙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라고 하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경희대 막 이런 거 보는데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반까지 합격 가능성이 있고요. 외대 같은 경우는 3등급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원점수가 좋으면.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예. 다음 종합전형 보겠습니다. 예,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뽑는 거겠죠. 정성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그런 그런 유형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왜 종합전형은 왜 생겨났을까라는 건데 이게 종합전형이 예전에 처음에 그 입학사정관제라는 개념으로 도입됐던 2008년에 도입을 시작해서 2010년부터 아마 시행됐을 겁니다. 제가 왜 기억하냐면 제가 2008년에 교직을 시작했는데 2009년에 제가 2학년 다니면 그때 관찰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있었어요. 유니스트. 그게 뭐였냐면 2학년 때부터 이 학생을 관찰해서 3학년 때 뽑겠다라고 했어요. 유니스트에서. 그래서 그때 사정관들을 만나서 많이 얘기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게 종합전형이 왜 생겨났냐라는 건데 입체적인 게 뭐냐라는 건데 사실 단순한 수치적 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 굉장히 단편적이잖아요. 걔가 얼마나 성적을 잘 받았냐 뿐인데 사실 사람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더 장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말을 잘한다거나 혹은 뭐 한다고 이런 성격이 좋다거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공부를 함에 있어서 특정한 어떤 전공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겁니다. 대학은 이 종합전형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요 대학의 입학전형입니다. 15개 대학에 아까도 보시면 거의 30%를 종합전형으로 뽑아요. 지금 대학 이게 종합전형이 근데 말이 많았잖아요. 뭐 금수저 전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얘를 엄청나게 이제 뭘까요? 막 언론에서 막 비난하면서 그래서 많이 줄긴 했어요. 예전엔 더 많았죠. 근데 어쨌든 대학은 절대 놓고 싶지 않다. 왜냐면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대학에서 가장 잘한대요. 그러니까 대학도 사실 일단 데리고 오더라도 어떤 애들이 와서 어떻게 졸업하는지를 계속 평가해서 좋은 학생들을 뽑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입시를 계속 바꿔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종단 연구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까지 연구를 하는데 어떤 전형으로 들어와서 어떤 전형으로 들어온 애가 어떻게 졸업하는지를 연구를 해보면 가장
가장 학교의 만족도가 높으면서 졸업할 때 성적이 가장 좋은 친구들이 종합전형에 들어온 친구들이라는 거더라고요. 왜 그러냐? 처음부터 그 과를 가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왔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재밌고, 학교가 너무 좋고, 하니까 뭐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에 반해서 보통 졸업까지도 못 가고 보통 만족도가 떨어진 친구들이 누굴까요? 보통 논술, 뭐 정시 이런 친구들이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등한. 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정성평가예요. 이게 얘가 붙을지 안 붙을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지원과 합보를 예측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우리 요걸 좀 보셔야 돼요. 종합이 아무리 정성적인 평가라고 할지라도 뽑는 기준은 있어요. 이 세 가지입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요거는요, 학교마다 이름은 다른데 이 내용을 공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뭐 건국대, 중앙대, 외대 몇 개, 5개 대학이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돌려 쓰는 겁니다. 근데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학업 역량은 이런 것들,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이런 것들을 말하고 진로 역량 저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거 잠깐 보시면 어디로 보시면 되냐면 네, 저기 1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7페이지. 16, 17페이지. 16, 17페이지 보시면 그 각각의 역량에 대해서 좀 더 평가 항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더 나와 있죠. 근데 보시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 제일 중요해요. 공동체 역량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종합전형 지원한 애들은 대부분 리더십도 있고 대부분 인성들이 좋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에서 보통 티가 나는데 학업 역량이 1번 보시면 학업 성취도예요. 말 그대로 내신입니다. 2번도 진로 역량이지만 전공 관련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어떻습니까? 내신을 중요하게 본다라는 항목들이 있죠. 정성적인 평가지만 정량적인 지표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줘요. 예. 그래서 가끔 이제 애들이랑 상담하고 막 종합전형 이렇게 써보는데 내신은 꽤 좋은데 비교과가 안 좋은 친구들이 떨어질 것 같은데 거의 붙더라고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거 중요합니다. 뚜렷한 진로의 방향성을 봐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거 종합전형은 한두 해에 끝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이 한두 해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롱런하는 쭉 가야 되는 3학년 1학기까지 쭉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로를 설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학년 때 진로를 설정해서 그 진로에 맞춰서 뭔가 준비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아직 경험이 아직 적고 자신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죠. 매번 그래요. 그리고 진로가 계속 바뀌어요. 괜찮아요. 진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3학년 때에서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 바뀐 내용이 생기고 진로형이나 이런 데 잘 소상이 돼 있으면 선명히 돼 있으면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로를 좀 현실적인 이번 현실적인 진로를 낮추면 합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꿈을 낮게 과를 좀 낮게 잡아서 진로를 쭉 가면 학교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수시와 정시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시와 정시 중에 애들 진학 지도를 할 때 예측이 더 쉬운 게 수시일까요, 정시일까요? 수시예요, 수시. 정시가요,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정시는 재수생들이 그 해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또 막 요동쳐요. 재수생들이 그 해에 소신 지원을 하면 괜찮은데 애들이 하향 지원세가 매우 강하면 재학생들이 많이 떨어져요. 수시는 그런데 대부분 누굴 중심으로 하는 선발 제도입니까? 재학생을 선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재학생들의 꿈은 전국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이런 그 순서대로 가게 돼요. 성적 순서대로 과가 보통 정해집니다. 제일 높은 과는 여기고 막 그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빈틈을 노리면 합격률은 높아가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학교 좀 이따 지금 보여드리면 요거 잠깐 보시면 미리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거 좀 보세요. 숙명여대 지금 4등급인데 붙었어요. 인문입니다. 외대 3등급, 3.5등급이 붙었습니다. 이거 서울이에요. 글로벌 아닙니다. 잘 갔죠? 매우 잘 갔죠? 이게 어떻게 갔을까요? 얘네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얘네 둘 다 무슨 과냐면 프랑스어과예요. 근데 왜 그럼 우리 학교 애들이 저렇게 잘 갔냐? 왜냐면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아까 진로 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도움이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프랑스어를 하는 학교가 없어요. 외고 빼고는. 일반고에서는 우리 학교밖에 없습니다. 거의. 본 적 있으세요? 프랑스어 하는 학교? 없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봤는데 야 다른 애들 다 일본어 하면서 프랑스어 거 썼는데 야 프랑스어 원투 들은 애가 있네? 아 면접 보자. 괜찮은 것 같다. 왜냐면 제2외국어가 이 애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거의 한 7, 8년 전인데 그때 2등급 거의 2.8 거의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 서울대를 붙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놀랐거든요. 막 걔가 서울대 붙었다 그래요. 걔가 무슨 과냐 도거동문과가 도거동문과. 근데 그 친구가 아버님이 도거동문과 뭐 교수 막 이런 거 가지고 얘가 독일에서부터 어려서 살아가지고 그런 관련해서 재능들이 좀 많았어요. 대학에서 땡큐죠. 오는 애들이 물론 외고 애들도 독일어 전공한 애들 많겠지만 이렇게 이런 애들가 별로 없으니까 일반고에서 이런 애들이 없으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과를 좀 낮추면 합격률이 높아지는 건 좀 맞아요, 솔직히. 솔직히 맞아요. 그건 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려대학교 문과 중에 제일 낮은 과, 어문을 빼고 제일 낮은 과가 뭐냐면 보건정책관리학부라는 과가 있어요. 보건정책관리학부. 여기가 제일 낮아요. 고대에서. 교과 성적 봤더니 작년 합격자 평균이 1.87이더라고요. 1.87인데 고대가 평균이에요. 2등급도 붙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의 붙을 수 있다는. 고대인데. 물론 최저가 높기도 합니다만. 왜 그럴까요? 애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과 이름을 보니까 별로라는 거죠. 근데 이과 가면 뭐 할 거 없을까요? 과연? 문과는 복수 전공도 잘하잖아요. 경영학과 복수 전공하기도 좋고. 문과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친구들은 특히 좀 과를 낮춰서 이 수시를 준비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안타까운 말이지만 뭐 남의 꿈을 제가 야 꿈 낮춰 막 이렇게는 좀 그렇지만 사실은 현실은 좀 그래요. 예,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구분은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모든 대학이 종합전형을 둘로 구분해서 모집을 하진 않고요. 이걸 나눠서 구분하는 학교들이 좀 있는데 보통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구분해서 뽑는 학교들은 특징이 좀 있습니다. 보통 서류형을 우린 학업 우수자 전형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면접형을 보통 잠재 능력 우수자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나눠서 뽑는 학교들의 특징 볼게요. 고려대 보니까 학업 우수랑 계열 적합 이렇게 부르거든요. 학업 우수 같은 경우는 서류 100%, 계열 적합 같은 경우는 면접을 봅니다. 한양대도 그렇고요. 중앙대도 그렇고 시립대도 그렇습니다. 학업 우수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영 요소 보세요. 반영 요소 세 가지 영역 중에 학업 우수랑 자기 개발 역량 봤을 때 비율이 좀 다르죠. 근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걸 이원화해서 뽑는 학교들은 서류로 뽑는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내신 좋은 애들 뽑겠다. 어떤 애들? 일반고를 좀 더 선발 많이 하겠다. 그럼 계열적 합은 보통 그 특정한 전공에 대한 역량들이 좋은 친구들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친구들이 더 많겠어요? 특목고 애들이 좀 더 많이 뽑혀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잠깐 볼게요. 요거 중앙대에서 발표한 건데 중앙대가 지금 보시면 올해부터는 융합형 인재, 탕부형 인재 이렇게 부르지만 옛날에는 이제 다빈치랑 탕부형 인재라고 불렀거든요. 지금 고교별 지원 현황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대만 해도 다빈치형 학업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서류로 뽑는 거 보면은 일반고가 훨씬 많죠. 옆에 비해서. 보이시나요? 네, 비교가 되시죠? 네. 여기 합격자 등포 봐도 그래요. 지금 보시면 합격자 분포로 봤을 때 탐구형 인재했을 때 저 우리 무시무시해 보이는 저거 검은 저거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바로 이제 특목고나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성대나 뭐 서강대는 아예 모두 서류로만 뽑아요. 그에 반해서 뭐 경희대라던가 연세대나 서울대는 모두 면접을 봅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둘을 나눠 볼 때는 그렇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고 아무래도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자사고나 외고 합격률이 좀 높고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발표하는 어떤 성적을 보면 그 학생들이 좀 같이 녹아져 있다 보니까 점수가 낮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 고학생이 2등급으로 붙을 수 있는 학교를 자사고나 뭐 외고나 이런 특목고 학생들은 보통 4등급 정도까지 붙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평균화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본인이 이해를 돕자고 생각하면 2등급 정도는 차이 난다. 내신적으로는 2등급 정도 차이 나게 보통 쓰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과 전형은 쭉 다 잘해야 돼요. 쭉 등급을 잘 맞으면 돼요. 근데 이 종합 전형은 내신이 상향되는 게 매우 좋아요. 우상향되는 게. 요거 잠깐 보세요.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서울대 갔던 그 여학생의 점수. 찍지 마세요. 이게 찍지 마세요. 이 여학생 봤더니 1학기 때 3등급이었거든요. 2학기 때 어때요? 2.35, 1.59, 1.59. 3학년 때 5리를 결국 찍었어요. 평균은 2등급밖에 안 되는데 이 학생 굉장히 잘 갔어요. 근데 이 학생이 최저 걸린 고대는 못 붙었어요. 최저를 못 맞췄거든요. 얘가 내신은 되는데 워낙 기초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기가 수능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학교 때 너무 놀아가지고 자기가 중학교부터 공부했을 때요. 그러니까 학업량이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이게 왜 뭔 뜻이냐면 얘는 교과 전형으로 하면 2등급을 맞는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합 전형은 얘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면 얘는 되게 잘하는 학생이죠. 왜 그러냐 이런 겁니다. 제가 농구 선수예요. 스테픈 커리처럼 이렇게 막 3점슛 잘 쏴요. 스테픈 커리라는 농구 선수 있죠. 걔가 근데 막 처음부터 3점슛을 잘 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1년 차에 자유투를 썼는데 성공률이 50%였어요. 다음에 제가 연습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매일 뭐 밤마다 1000개씩 던지고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에 60%가 됐어요. 또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엔 70%, 80%, 결국 제가 자유투 성공률이 90%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선수인가요? 평균적인 선수인가요? 평균을 그 다 내서 그 선수인가요? 아니죠. 저는 90%를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이렇게 내신에 우상향되고 그런 발전되는 모습이 좋은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 학생은 3등급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이 시점엔 1등급 학생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향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1학년 때 내신 망해가지고 교과는 못 쓸 수 있어도 종합은 쭉쭉 올라가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종합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하면. 근데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1학년 망했어? 에이 자퇴 뭐 이러. 진짜 요즘에 자퇴가 진짜 많다니까요. 예, 자퇴하지 마세요. 이런 걸 보아야 된다. 이런 거.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걸. 그러니까 노력이 얼마나 빛을 발하는 전형이냐. 그 대신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학생 진짜. 제가 이 학생과 얘기 나누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극단적으로 이 친구는 친구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친구 뭐 중요하지 않다. 점심도 안 먹고 이 친구 정말. 근데 지금 뭐 서울대 아주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좀 알고 계시고요. 종합 전형이 주요 대학의 주요 전형이고 지속적으로 잘 해 나가면 합격률이 높을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꾸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진로를 설정해서 뭐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내일 생기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써 나갈 건가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 붙는 거 잠깐 보면요. 우리 학교 애들 이렇게 붙었어요. 작년에 서울대 갔던 친구들이나 이런 거 보면 인문이 확실히 낮죠. 인문 등급 1.5부터 1.9까지 붙어요. 1.5는 경영학과 1.5예요. 제일 좋은 과 간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이 문과 애들이 내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수학이 안 좋거든요. 전국 단위로 어느 학교든 문과 애들은 수학 점수가 안 좋아요. 자기가 인문계 가려고 하는데 수학 점수 안 좋다, 등급 너무 낮다, 너무 걱정하시죠. 다 그래요. 전국에서. 왜냐면 지금 이공계가 워낙 특세하다 보니까 위에 다 먹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 대신에 3학년 때 확통 같은 거 문과 애들만 보는 과목 1등급 맞으면 됩니다. 어쨌든 본대 보시면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거의 1 후반 정도가 붙게 되겠죠. 요 정도 등급 맞으셔야지 이제 합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아요. 이게 가능한 점수 맞아요? 예, 아까도 보셨죠? 이게 서울의 상위 15개 대학이잖아요. 종합 선발 인원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정도 맞아야지 가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일반적인 정시나 이런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꾸준히 준비하면 그런 거 좀 알고 계시고요. 이제 수능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정시 부분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집에 가고 싶으시죠? 예, 저도 집에 가고 싶네요. 논술 얘기는 안 할게요. 예, 논술은 준비할 때가 아닙니다. 논술은 할 때가 아닙니다. 네. 논술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시 얘기만 조금 간단하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조금씩 지쳐가시는 것 같아요. 예.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정시 모집 어떻다 뭐 이런 얘기 쭉쭉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N수생들 늘어나는 거 당연한 얘기죠. 예, 자, 근데 이제 수능 출제 범위 좀 보시죠. 현행은 요 상황이고 왼쪽이고 개편안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이 개편안은 언제 걸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2028년도. 예. 지금 중3 학생들 개편되는 상황이에요. 아까 제가 초반에 지금 현 1학년 학생들이 재수하면 좀 불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과목이 많이 달라집니다. 공통도 많아지고. 보시면 현행 선택 과목 중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화법과 언어가 섞여서 화법과 언어라는 과목이 생기고 뭐 이런 식이죠. 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수학에 선택 과목이었던 확률과 통계를 공통으로 넣어버렸어요.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겠죠. 특히 문과 친구들이 갑자기 미적하기 어려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미적 어려워서 내가 문과 갔는데 그런 건 있습니다. 또 이런 겁니다. 사회와 과학이 공통 과목을 다 평가하게 돼요. 근데 지금 가이드가 전혀 없어요. 제가 좀 알아보려고 최대한 하는데 대학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계획이 없어요. 교과서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시험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수능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 수능 출제하시는 그 사회 선생님이 계셔서 저랑 좀 얘기를 나눴는데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수능을 운영하잖아요. 근데 이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의견보다는 정부의 의견으로 보통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자기네들 정확하게 이 가이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렵죠. 근데 문제가 이제 과목이 달라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수시에서 합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 지금 잠깐 보면 지금 미적분 선택자들이 매우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언매도 계속 늘어나고.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분석인데 지금 보면 미적분의 선택자가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이 2만 명 정도 거의 늘어났잖아요. 근데 요거 보면 어때요? 아까 재수생 늘어난 인원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재수생은 거의 다 이공계예요. 미적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런 건 있어요. 자기가 의대를 진학하려고 수능을 본 친구들이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면 에이 의대 안 가고 그냥 연고대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워낙 진로에 대한 그게 확실한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 삼수하고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허수들은 분명히 생겨요. 정시에서. 그래서 요즘에 최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점수가 빵꾸가 좀 많이 나요. 예, 이과 담임해 보면 알아요. 야, 그냥 쓰라고 했는데 붙었어? 뭐 이런 거 있어요. 연대는 뭐 서울대는 붙는데 연대 못 붙고 막 이럴 때도 있다니까 요즘에. 요즘에 참 변화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미적분의 비율이 50%가 넘었어요. 요거는 재학생들의 성향이 변한 건 아니에요. 재학생의 성향은 어느 좀 일정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적분이 늘어난 건 재수생들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요거 좀 보십시오. 근데 요겁니다. 수능 선택 과목에서 사탐과 과탐을 보면 좋은데 요거에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사탐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제가 빨간색 쳐놨죠. 화학이랑 지구과학에. 사실 항상 물화생지라고 보통 얘기하는 네 과목에서 선택의 꼴등은 누구였을까요? 물리였어요. 물리. 물리를 싫어하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이제 누가 됐습니까? 화학이 이제 압도적으로 꼴찌가 됐어요. 7만 명이 깨져버렸습니다. 이거 아주 의외적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지구과학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이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어요.
예, 요거 잠깐 보실래요? 우리 학교 작년에 3학년 올해 졸업한 애들이 선택한 과목이에요. 비슷하죠? 엄매 많고 미적 많고. 근데 사실 사탐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과가 문제예요. 이과 지금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이 많죠. 그런데 제가 조사해봤어요. 그래서 생명과학 1등급, 2등급 인원 얼마나 되는지. 일단은 문과부터 보면요. 문과 애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회문화의 1등급이 6명이고 2등급이 6명이에요. 그냥 뭐 괜찮아요. 생명 같은 경우는 1등급 5명, 2등급 8명 괜찮아요. 생명 1등급 8명, 2등급 4명 괜찮아요. 뭐 잘하고 있어. 지구과학 1등급 2명, 2등급 0명.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 1학년 부장님이 지구과학 선생님이십니다. 예.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 입시 트렌드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지구과학이 예전에 우리 1학년 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남자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지구과학 누가 봐요? 재수생들이 보는 겁니다. 재수생 이제 지구과학 허수가 없어요. 아까 잠깐 뭐 시대인재 얘기 잠깐 했지만 그 친구의 전원입니다. 뭐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아니어서 제가 팩트 체크가 되진 않지만 시대인재 가면 그런 게 있대요. 이과 애들한테 선택 과목을 지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너 물어보면 야, 너 고등학교 때 뭐 했니? 저 물어와 있는데요. 그래? 생지야. 너 이제부터 너 뭐 했어? 저요. 생명이랑 화학 했는데요. 너도 생지야. 너 뭐 했어? 생지 했는데 잘했어. 해. 뭐 이런 식. 거의 이제 생지가 디폴트가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재수를 하려면 이제 지구과학을 거의 선택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구과학이 그나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구과학이 허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과 여학생들이 문제인데 남자 이과 애들은 보통 물화 선택이 좀 많아요. 근데 요즘 화학이 약간 수학이래요. 제가 모르는데 전 문과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화학을 끔찍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2학년 때 선택하면 나중에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생화는 기본으로 간다고 애들이. 왜냐면 생화가 가장 주요한 전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화를 기본으로 가서 생지까지 해서 생화, 생지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생물이랑 화학을 제일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닙니까?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들이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럼 나는 수능에서 생화 선택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화생 선택해야지 한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갈수록 모의고사를 보는데 점수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갑자기 지구과학 너 여기 있었니? 너 반가워. 이러고 갑자기 지구과학을 하려고 한. 제가 작년 2학년 다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애들한테 저는 상담을 많이 하는데 이과 여자애들 상담이 100%다 그거예요. 선생님 저 지구과학 바꾸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꿔라. 근데 늦은 거예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늦은 거예요. 근데 맞아요. 늦었어요. 왜냐면 지금 수능 자체가 워낙 어렵고 학생들 너무나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돼. 할 건 미리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생지를 웬만하면 선택해서 특히 여학생들은 생지를 선택해서 수능을 보시려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요거는 학년 부장님의 말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몇 가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40페이지 보면 정시도 결국은 환산점을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뭐 등급이나 원점수랑 뭐 표준점수 이런 거 봤잖아요. 그거를 이제 환산을 해요. 대학별로 1000점 보통 만점으로 환산을 하게 되는데 영역별로, 과목별로 가중치가 달라요. 보통 문과는 국어에 대한 성적의 가중치를 많이 주죠. 단 상경계열은 수학에 대한 가중치가 좀 많고요. 이공계는 당연히 수학에 대한 가중치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학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가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무래도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거는 학생들이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해 시험이 어떠냐에 따라서 학생 유불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회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점수를 환산해요. 그러니까 이 과목은 이 점수 이렇게 환산을 합니다. 이건 매년 달라지니까 이런 게 있다고만 생각하시고요. 실제 이런 환산 점수나
반영 비율 때문에 화불이 바뀔 수 있습니다. 41페이지 내용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 얘기도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끝낼게요. 36페이지 요 여학생들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36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수학 얘기입니다. 국어랑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보시면 1에서 3등급 때 남학생 비율이 높았다. 여학생 1등급 인원은 5,878명으로 블라블라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년보다 여대 합격선이 낮아졌다. 이렇게 나오죠. 네. 일반적으로 남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좋다 보니까 여대 합격선이 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여학생들이 요즘 꽤 잘해요. 특히 수학 같은 거. 예전에는 남학생들이 막 항상 1등이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여학생이라면 정시에서 여대가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의대 합격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의대가 저희 5명이나 꽤 많이 갔습니다. 물론 요즘에 애들이 여대를 잘 안 가려고 하긴 해요. 예. 여학생한테 여대 갈래? 그러면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수시부터 정시까지 쭉 아울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잘 정독해 보시고 사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센지나 그걸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가 좀 귀찮으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마지막으로 좀 뭐 내일도 있지만 내일 안 오실 거예요? 네. 하여튼간 좀 당부의 말씀 같은 걸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여학생 얘기를 계속 꺼내서 죄송하지만 그 여학생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3년을 무사히 칠 수 있었던 그 배경엔 누가 있을까요? 아빠예요, 아빠. 엄마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빠였습니다. 예.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빠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아빠가 그 친구의 긴장감을 항상 완화시켜줘요. 그러니까 둘이 자기가 어디 컨설팅을 갔었는데 아빠가 그쪽에서 막 긍정적인 얘기를 해준 거죠. 이 학생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아빠가 네가 이러지. 보통 엄마들이 막 이러는데 아빠는 왜 네가 뭘 간다 그래 이러면서 물론 아빠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이제 혹시나 부담 가질까봐 그런 마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사실 자식에 대해 욕심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런데 가끔은 이 지나친 욕심으로 학생이 부담을 갖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다들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좀 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의고사 본날 아이가 들어오면 보통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 잘 봤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시험을 못 본 친구한테 시험 잘 봤니 물어보면 좋으시겠습니까? 못 보고 왔을 텐데? 네, 농담이고요. 그 얘기보다는 더 어떤 말이 친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생했어. 오늘은 잘 쉬자. 맛있는 거 먹자. 별거 아닌 같은 그런 한마디가 학생에게 기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 부모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내 자식이 잘 되기 바라면 누구나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학생들 정말 힘듭니다. 부모님들 집에서 공부하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학생들은 그 얘기를 집에서만 듣겠습니까? 아침에 담임선생님께서 조율하시면서 오늘 열심히 공부하자. 수업 시간 잘 듣고 마무리에 너 잘 들어와!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수업 종례하면서 뭐라 합니까? 부모 선생님 여러분 오늘 고생했어. 집에 가서 놀지 말고 공부해. 집에 갔더니 공부해라. 아이들의 위로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농담처럼 제가 좀 가볍게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네, 부모님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집에 가셔서 야 너 일로 앉아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렇고 종합 전형은 이렇다 라고 하지 마시고 야 오늘 가서 들었는데 너 참 힘들구나. 요즘 대학교 왜 이렇게 힘드니? 기술 배우자 이런 얘기 가지고 예. 야, 너 너무 고생이 많다. 이제 너 앞으로 3년을 고생해야 되는데 우리 힘내서 열심히 해보자. 그래, 뭐 치킨 먹을래? 뭐 피자 먹을래?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합니다. 네, 여튼간 네, 오늘 긴 시간
채널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없어도 네, 제가 부탁드리신 말은 혹시 맘카페 회원이시라면 학교에 대해서 좋은 평을 좀 많이 남겨주시고 네. 창영고 거기 진로진학 부장 잘생기진 않았지만 재밌더라. 열심히 하더라. 이런 말씀 해주시고 학교 선생님들 많이 칭찬해 주시면 선생님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실 거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